안녕하세요. 피셔인베스트 피셔입니다. 미중 무역 합의가 1차로 공식 합의를 했죠. 그리고 합의문이 공개됐습니다. 합의문이 96페이지인데요. 이 내용을 분석해보면 미중 무역 합의 1단계라고 쓰고 판벨트, 그러니까 미국의 중서부 농업지역이죠. 이 지역에서 트럼프가 표심을 잡기 위해서 시진핑과 모종의 합의를 했다.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와 증시에서는 분명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경제와 증시 전망은 뒤에서 설명을 드리고요. 먼저 왜 이번 무역 합의가 판벨트 표심 잡기인지 이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미중 무역 분쟁의 시작은 미국이 중국에 대한 무역 적자가 너무 크다. 그래서 공정 경쟁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 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가 2018년 시작됐죠. 중국도 바로 당할 수 없으니까 곧바로 반격에 들어갑니다. 중국이 반격에 나섰던 카드가 바로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제한해서 이 공화당과 트럼프의 표밭인 판벨트 지역, 그러니까 미국의 중서부 농업 지역에서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이런 전략을 사용하죠. 그렇게 2018년부터 중국이 미국산 옥수수, 돼지고기, 대두 등의 관세를 부과하고 수입 절차를 더 까다롭게 만들면서 미국 말고 브라질 등 이 남미 국가로 수입처를 변경을 했죠. 그래서 2019년 2월 보시면 미국의 위스콘신, 인디애나, 캔자스를 포함해서 미국 중서부 지역 판벨트 농가에서 파산이 급증을 하게 됩니다. 이런 농민들은 처음에는 공화당을 지지했었죠. 2018년 중순까지만요. 그런데 2년이나 무역전쟁이 길어지면서 파산자가 속출하고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가 위태로워지니까 이 판벨트 지역에서는 공화당에 대한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경합을 벌였는데 켄터키, 버지니아, 뉴저지 등 이 전통적인 공화당 텃밭, 그리고 켄터키는 판벨트에 속하죠. 이 지역에서 민주당의 표를 전부 뺏겼습니다. 그래서 뉴스 보시면은 2019년 11월에 트럼프 재선의 경고음이 켜지죠. 사실 실제 미중 무역 분쟁으로 2019년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은 절반으로 42%가 감소했는데 남미 국가인 아르헨티나에서 중국산 대두 수입은 3배가 증가합니다. 트럼프는 여기서 이제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죠. 판벨트 지역의 지지율을 끌어올려서 대선에서 다시 당선이 되려면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확대하거나 아니면 중남미 국가의 관세를 때리고 이곳과 환율에 대해서 또 협상을 해서 해당 중남미 국가의 환율을 끌어올려서 수출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키거나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해 12월 트럼프가 갑자기 중남미 국가들의 관세를 때리면서 해당 정부와 환율 협상을 이렇게 하려 합니다. 그런데 해와라 환율을 보시면 크게 사실 달라진 게 없죠. 왜냐면 미중 무역 합의 없이 전체적인 신흥국들의 환율을 강세로 끌어올리기는 어려운 거니까요. 그러던 와중에 중국에서 일단 돼지열병이 확산이 되죠. 그나마 중국은 무역 분쟁으로 경제가 둔화되기는 했지만 그냥저냥 버틸만 하다 느끼고 있는 상태였는데 이게 돼지고기 가격이 급등하면서 경기는 침체되고 물가는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 올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조치가 필요하니까 일단은 미국과 합의부터 하고 미중 무역 합의 1단계에 서명을 한 겁니다. 뉴스 보시면 올해 1월 13일이죠. 현재 중국은 현금보다 더 돼지고기가 귀하답니다. 그래서 장학금을 돼지고기 몇 킬로 이렇게 지급을 하는 이런 상태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갑자기 중국에 돼지열병이 발생하고 중국과 1차 무역 합의가 급물살을 타고 타결까지 됐으니까 상당히 좋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94쪽 이 합의문 중에서 23쪽 23페이지나 이 농산물에 대한 설명인데 품목별로 아주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반면 이번 미중 무역의 진짜 핵심이 되었던 지식재산권이나 기술 이전, 외국 기업의 중국 시장 진입 제한 등 이런 조치들은 이미 중국에서 통과된 외상투자법의 내용에서 조금 더 나아간 이 선언적인 수준이라는 평가가 더 많습니다. 이 내용이 뭔지 자세히 설명드리면 중국은 이미 2019년 초 이 전인대에서 외상투자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여기에 지적재산권 보호, 그리고 기술 이전, 시장 진입 완화 조치 등의 내용이 이미 담겨 있는데요. 문제는 중국은 전인대에서 원론적인 큰 틀의 법률을 먼저 규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실시조례가 나중에 나옵니다. 이 때문에 사실상 실시조례까지 모두 완벽하게 종료가 되어야 확실히 법제화가 된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번 미중 무역 합의 1단계
2단계는 미국이 중국의 외상투자법 통과에 대해서 그냥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실제로 중국이 이 외상투자법의 세부 실시 조례를 미국과 협의해서 정할 때는 상당한 난항이 예상되겠죠. 왜냐하면 법을 정하는 문제는 국가의 고유 권력인데 여기에 미국이 개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하고 난항이 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중국 기업에 대한 보조금 문제부터 화웨이 문제 등은 역시나 2차 합의로 미뤄두기 위해서 언급이 없는 상태입니다. 자, 사실상 이렇게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뒤로 미뤄두고 미국산 농산물을 중국이 수입해주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하게 합의문의 절반 정도를 상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했다. 이것만 봐도 이번 합의가 트럼프의 판벨트 표심잡기라고 불려지는 이유가 확인이 되시죠.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우려도 나옵니다. 자, 뭐냐면 중국에서 갑자기 이렇게 미국산 농산물을 대량으로 구매하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하는 전문가들이 아주 많아지는 것입니다. 자, 지난 2019년 중국산 농산물 수입은 86억 달러였습니다. 그리고 최대로 수입했던 시기가 2012년인데 이때 260억 달러가 미국에서 최대로 농산물을 수입한 맥시멈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연간 최소 400억 달러 수준으로 이렇게 많은 농산물을 수입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조만간 미국과 중국은 재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게 실제로 실행돼서 강제가 된다 해도 기존에 중국이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등 남미 국가에서 수입하던 물량까지 전부 다 차단을 하고 미국으로부터 수입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 자,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겠죠. 일단은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커지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대두를 수입을 하는데 부셜당 900달러에 구매하기로 계약을 했다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남미 국가에서는 중국이 갑자기 수입을 안 해주니까 대두 가격이 크게 떨어지겠죠. 그래서 부셜당 500달러에 구매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된다면, 자, 중국 입장에서는 굳이 미국의 대두를 수입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리고 만약에 정말로 미국이 강제로 대두를 구매해야 한다, 이렇게 강제한다면 아마 미국에서는 농가가 아니더라도 남미에서 싸게 대두를 수입해 와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이런 사람들 아니면 이런 기업들이 엄청나게 늘어날 겁니다. 자, 바로 이런 문제점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중국은 이번 1차 무역협상 직후 다음과 같이 발표를 했습니다. 뉴욕 총리가 농산물에 대해서 수요와 가격에 맞춰서 농산물을 구입할 것이며 미국산 농산물 수입으로 기타 교역국에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미 12월 달에는 중국에서 미국산 수입 쿼터에 변화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천명을 하기도 했죠. 자, 그래서 미중 무역 합의 1차 합의로 판벨트 지역의 표심을 어느 정도 확보한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걸 대선까지도 계속 끌고 가면서 크게 문제화시키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반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강제적으로 많은 농산물 수입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미국에 어필할 수밖에 없고요. 미국은 2차 협상에서 세부적으로 논의하자면서 뒤로 미룰 가능성이 큽니다. 괜히 문제를 일으켜서 판벨트 지역의 지지율을 다시 떨어뜨릴 필요가 없으니까요. 일단 여기까지가 미중 무역 합의 현재 상황입니다. 자, 그럼 경제와 증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미중 무역 합의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 요소와 이 기대감은 이미 충분히 계속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살아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위안화가 강세로 전환되면 경제 의존도가 높고 프록시 통화격인 우리나라 원화도 강세로 전환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외인 자금이 유입되고 우리나라 증시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이런 기대감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작년부터 계속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결국 타결이 됐으니까 이제 실물 경제가 회복되느냐가 관건이죠. 그 다음날 16일 실망 매물은 많이 나왔습니다. 자, 하지만 그 주에 발표된 미국 주요 경제 지표들이 잘 나왔기 때문에 실제 펀드멘털이 좋아지는구나, 이 때문에 주식시장이 다시 반등을 했는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미국 소매 판매입니다. 미국은 GDP의 70%가 소비이기 때문에 소비가 상당히 중요한데 고용지표나 제조업 지수, 서비스업 지표 모두 결국은 소비에 선행하기 때문에 의미를 두고 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자, 제조업이 안 좋아지면 고용이 감소하고 임금이 줄어들겠죠. 자, 그렇게 되면 노동자들이 소비를 안 하니까 소비가 감소한 이런 연결고리가 형성됩니다. 자, 일단 당장의 소비 지표가 전월비 증가했으니까 증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두 번째로 미연준 제조업 활동 지수가 발표됐는데, 자, 이 지수가 ISM 제조업 지수에 약간 선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 지표는 제조업지대인 필라델피아 지역에 약 250여 개 이런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작성을 하는데 미국의 전반적인 제조업 지수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1월 지표가 17로 계속 하락하다가 반등을 했거든요. 근데 컨센서스가 17이 아니라 3.8이었어요. 약간
반등할 거다 이렇게 했는데 서프라이즈하게 잘 나왔으니까 다음 달에 발표될 ISM 제조업 지수도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시장이 전망을 했고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겁니다. 자, 이 밖에도 최근 발표된 고용 지표를 포함한 다수 지표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이런 경제 지표에 대한 설명은 다음 시간에 모니터링 영상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고요. 자, 다음 주에 발표될 ISM 제조업 지수만 반등을 해준다면 중장기적인 흐름에서 경제도 증시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당장 좀 과열된 상태라는 겁니다. 자, 현재 다수 전문가들도 같은 의견을 계속 내고 있는데요. 자, 뭐냐 하면 이 중장기적인 흐름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데 단기적으로 무역 합의의 과도한 기대감에 과열이 발생해서 조정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계속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주식이나 재테크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오른다고 하면 한 번에 쭉 쉬지도 않고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상승 사이클에서도 항상 증시는 오르고 내림을 반복하면서 이렇게 오릅니다. 자, 기대감이 과하다 싶으면 이 먼저 산 사람들이 매도를 하고요. 좀 떨어졌다 싶으면 기다리던 사람들이 매수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등락이 반복되는 건데요. 그래서 투자를 오래 한 사람들은 버스는 언제든지 온다고 말하는데 자, 이 말이 뭐냐면 등락이 무수히 많이 존재하니까 눌림마다 잘 올라타면 된다 이겁니다. 자, 차트를 하나 보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증시만 보면 2019년 초 22,000포인트에서 최근 29,000포인트로 올라왔죠. 자, 그런데 생각할 때 시간이 지나고 보면 자, 꾸준히 우상향한 것 같지만 실전에서 보면 1년 동안에도 무수히 많은 하락과 상승을 거치면서 장기적으로 올라온 거예요. 자, 이렇게 차트를 보면 운이 나빠서 과열 구간에 그 고점 떨어지기 직전에 매수를 했다면 자, 4달 정도가 지나서도 원금을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자, 그리고 내가 매수했던 가격보다 6개월, 7개월이 지났는데도 한참 떨어져 있는 구간은 항상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등락이 계속 있었으니까요. 자, 초보자분들은 이런 구간을 절대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전부 매도를 하는데 그래서 시간이 1, 2년 지나고 보면 항상 올라 있어서 후회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고객님들 여러분들을 관리하고 실전에서 투자 관리를 하다 보면 투자를 제일 많이 하냐 하면 자, 항상 이 그림의 박스에서 떨어지기 직전 구간 있죠. 그때 투자를 제일 많이 합니다. 자, 해당 구간에 지난 뉴스들을 하나하나 검색해 보시면 그게 떨어지기 직전 구간은 항상 한없이 오를 것 같은 이런 장밋빛 전망들이 쏟아지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기다리지 못하고 이 단기 과열된 구간이라는 걸 스스로도 알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앞으로 더 갈까봐 투자하시는 분들이 거의 90% 이상인데 몇 달만 오르지 않으면 그냥 손해를 보고 팔고 나갑니다.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기다리다 나가는 거죠. 자, 그래서 1년 후쯤에 증시가 한참 오른 거 보고 이제서라도 다시 사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죠. 자, 이게 거의 90% 분들의 심리입니다. 자, 요즘 들어서 지금이라도 주식시장에 들어가야 하냐 이런 문의가 정말 많이 오거든요. 항상 이런 말씀 드리죠. 주식시장에서 수십 년 굴러봐서 자, 혼실 구간이 몇 개월 이상 거의 한 1년 가까이 길어져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마인드가 굳혀진 사람이 아니라면 누구나 다 좋다고 할 때 따라 들어가는 것보다 오히려 남들이 별로 안 좋다 눌림목까지 기다려서 과감하게 들어가는 게 더 수익 볼 확률이 높았습니다. 자, 그래서 타이밍은 확률을 보고 결정을 하시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 우리 채널이 종목을 추천하거나 아니면 주식 매수 타이밍을 이야기하는 이런 채널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자, 어차피 그런 분들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대놓고 반도체 이야기를 했어도 투자를 못 하셨고 사야 될 시기인지 팔아야 될 시기인지 이런 영상까지 만들었는데도 어차피 못 사죠. 경제를 설명해주는 채널이지 종목 추천이나 매수 타이밍을 알려주는 방송이 아닙니다. 실력을 쌓아서 각자 판단한 거죠. 자, 공부할 생각보다 종목 추천이나 매수 타이밍을 듣고 싶다면 유료로 한 달에 얼마씩 내면 종목 추천을 해주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죠. 자, 그런 곳을 가는 게 낫고 여기서는 그냥 경제 공부를 하시고 실력을 쌓는데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